안녕하세요. 새해에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일단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게 갤러리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주변이 좀 신경이 쓰이네요. 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떻게 모두들 일출은 잘 보셨나요? 그 아마도 1월 1일에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강릉 혹은 동해 혹은 해돋이 명소로 많이들 해돋이를 보러 가셨을 텐데요. 어떻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새해 희망 많이 비셨나요? 저는 안타깝게도 해돋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몇 년째 못 보고 있는데 사실 제 게으름이 문제죠. 아침에 자느라 정신도 없었고 또 개인적으로 밤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 보다가 일어나니까 이미 해가 중천에 떴더라고요.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가인 러버님, 그리고 노성님. 예. 소원 빌고 오셨나요? 그 갑자기 잡음이 나왔어요. 죄송해요. 해돋이 보신 분들은 어떤 소원들을 비셨나요? 2017년 개유년 어떤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빌으셨는지 살짝 궁금하네요. 채팅방에다가 본인이 올해 희망하신 소원을 적어주시면 제가 한 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돋이 혹은 일몰 모두 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소원은 비밀인가요? 어떤 좋은 소원을 비셨길래 비밀일까요? 궁금해지네. 해돋이 그리고 일몰은 자연이 주는 그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큰 감동을 줘요. 일반적으로 그 모습은 사실 보기 힘든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시각적으로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떤 때 감동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여러 가지 영화 혹은 모든 매체들을 통틀어서 만약에 모든 이야기 플롯이 평범하게 1, 2, 3, 4, 5, 6 평탄하게 진행이 된다면 아마도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언가 극적인 요소, 예를 들자면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하다가 일을 하고 그리고 정말 평범한 인생에서는 그렇게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이야기 속 혹은 신화 속 주인공처럼 온갖 역경을 겪고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를 쟁취해서 무언가의 큰 영광 혹은 부 혹은 무언가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런 것들을 쟁취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정말 감동과 큰 만족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이야기라고 보통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비단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로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해돋이를 그 예로 들면은 어두운 밤에 가장 그 어둠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그게 제 보통들 이야기하잖아요. 밤이 가장 깊은 순간은 해가 뜨기 직전이다. 즉 어둠이라는 그 명도적인 측면 그때 BJ 로지님께서 한참 명도와 채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명도적으로 가장 어두운 순간과 채도적으로 가장 푸르게 온도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색온도 자체가 굉장히 푸른빛이 도는 그런 푸른 어두움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인 새벽이 오기 직전의 순간에서 해가 떠오르면서 갑작스럽게 명도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돼요. 확 밝아지고 그리고 분위기도 따뜻해지고 처음에 해가 뜨자마자 파란 하늘이진 않잖아요. 해가 떴을 때는 약간 노란빛이 돌기도 하고 주홍빛으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다시 푸른빛까지 넘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 그래서 사람들은 큰 감동을 느끼고 이제 무언가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과 함께 큰 감동을 느끼다 보니까 새해가 맞이하면 모두들 해돋이를 보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사실 이 해돋이와 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 정말 어울리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림부터 보실게요. 네. 잠시만요. 그림이 꺼져버렸네. 갑자기 말을 안 듣죠? 네, 잘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클로드 모네의 임프레션 솔레 르방, 한국어로는 인상의 해돋이라고 말하는 작품입니다. 1872년 작품인데 이 작품이 르살롱전에 공개가 되고 나서부터 인상주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장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가 떠오르는 그런 그림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해가 떠오르듯이 이 작품을 통해서 인상주의가 사람들에게 확 퍼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붉은 해가 타오르며 떠오르고 있고 물결에는 잔잔하게 그 빛이 비치고 있죠. 네, 모네 그림입니다.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 1872년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무언가 아침에 그 밤의 깊은 어둠을 뚫고 해가 떠오르면서 아침이 열리는, 그러면서 채도 자체가, 그림의 전반적인 채도가 굉장히 낮아요. 채도가 낮다는 건 색이 선명하진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태양은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 일출 보러 갔을 때 저렇게 해가 동그랬나요? 저도 살면서 일출 한 번밖에 못 봤는데 그때는 밤을 새고 봤어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본다는 건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고요. 그냥 해돋이를 보기 위해 밤을 샜죠. 정말 그때 그 순간은 큰 감동으로 저한테도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 보랏빛 하늘이었다 붉게 네, 정말 색감적인 표현이 역시 마찬가지로 밤새 쳤나요? 네, 정말 해돋이는 어지간하게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보기 힘들죠. 네. 예, 지금 방금 켰습니다. 그림 너무 예쁘죠? 인상주의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다수의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좋아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상주의 방송을 준비하면서 작가를 잠시만요. 아, 제가 너무 위를 바라보나요? 카메라가 위에 있어서 정면을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좀 아래쪽을 보는 게 좋겠죠? 네. 인상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흔히 어떤 작가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반고흐 혹은 모네, 마네, 그 중에는 밀레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옛날 약간 클래식한 그림에서 이름을 안다는 작가 중에 거의 60% 이상은 전부 다 인상주의 작가들의 그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상주의,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까요? 다른 의미로는 인상주의는 현대미술의 시작으로도 일컬어집니다. 즉, 현대미술은 인상주의에서부터 보통 거론이 되기 시작하고 그 시작인 곳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인상주의라는 말이 있게 했던 그 모네의 그림에서 시작이 되죠. 여러분은 인상주의 그림을 왜 좋아하시나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인상주의. 왜 인상주의 그림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옛날 그림보다 더 사실적인 면, 혹은 그 색채적인 면, 그런 것들이 기존의 그림과는 많이 다르고, 특히나 테두리 라인이 많이 사라지는데, 따뜻한 색감이 아름답다고요? 색감적으로도
인상주의는 특별합니다. 다른 그 기존의 작품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난 시간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꼬임감도 없지 않아 있고 이야기가 좀 중구난방으로 튀어서 아무것도 머릿속에 기억나지 않는 그런 좀 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는데 자꾸 여기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을 때 체크가 안 되네요.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오신 분 반갑습니다. 아, 광고 패러디요? 인상주의는 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주의보다 더 사실적인 그림이다 라고 일컬어져요. 이게 왜냐면 사실주의는 말 그대로 그 주변의 생활상, 생활 모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주의는 제 주변의 생활상이나 생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이렇다, 우리의 모습은 이렇다를 이야기했다면 인상주의는 그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떠한 그 풍경 혹은 물체를 표현할 때 그 안에 비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빛을 화폭에 담기 시작합니다. 빛을 담는다. 사실 화가들이 보는 거 다 그리는 거 아니야? 화가들이 보는 대로 그리면은 그걸 다 빛을 그리는 게 아니야?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인상주의는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빛이 어떻게 사람에게 전해지는가를 이야기하게 되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가지 현대미술의 등장 이유들, 예를 들면 뭐 프랑스 대혁명, 튜브 물감이 등장을 했고 카메라가 등장을 했고 그러한 것들이 다 진행이 되다가 이제 딱 하고 나온 게 죄송해요. 갑자기 말이 꼬였네요. 이런 여러 가지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이고 당황해서 어떻게 주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랑 튜브 물감, 카메라의 등장으로 인해서 화가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사실주의도 그러면은 밖에서만 그렸느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보통 사실주의만까지만 하더라도 그 실내 자기 작업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카메라로 그 살짝 그 찍어온 거를 풍경을 자신의 작업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풍경을 가지고 그때의 기억과 그때의 빛을 막 생각을 하면서 그래 화폭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상주의부터는 기차를 타고 멀리 갈 수 있죠. 네, 증기기관도 발명됐으니까요. 기차 타고 멀리 갈 수 있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마차를 많이 타지 않았나요?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은데 왜 그 당시 그림 중에 비스타프 가요부터 보면은 막 길에 마차 다니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말이 힘드니까 기차 타고 많이 못 가긴 하겠죠. 그런 거와 더불어서 튜브 물감이 있었겠지만 있어서 물감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늘 같은 환경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빛은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비가 올 때 다르고 해가 떴을 때 다르고 늘 매 순간마다 변화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튜브 물감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빛 그대로를 화폭에 담아내기 시작하니까 그림의 색채가 늘 한결같지가 않고 시시때때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풍경을 볼 때 감정, 기분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화폭에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외에도 인상주의의 등장에는 많은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갑자기 일본 그림이 나왔죠. 우키요에라고 부르는데요. 이 그림이 예전에는 그렇게 서양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파도가 넘실거리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제 기준에서 보면 약간 만화 같을 정도로 테두리선이 분명하면서 색은 단조롭지만 그 역동성, 구도 그런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리고 일반적인 서양 미술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원숭이네.
키키키키. 그런 것들. 네, 그런 요소가 살아있는 그런 우키요에가 서양에 알려지게 됩니다. 민화 우키요에 같은 경우 이게 목판화죠. 목판화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흔히 사용하는 그 흔히 보는 그런 그림이 이제 우키요에인데 이게 사실 서양에 알려지게 된 배경은 굉장히 독특한 루트로 알려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그림이 좋아서 막 사람들이 일본 그림 너무 좋다. 일본 그림 막 너무나도 갖고 싶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좋나요? 내가 이걸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를 보고 하죠? 카메라를 보고 했었어야 됐는데 감사합니다. 동성이 최고야님. 네, 우키요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중국 도자기가 서양에서 굉장히 크게 유행을 해요. 그 하나의 막 가치가 막 지금으로 따지면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그럴 정도로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이제 그 도자기들을 일본이나 중국이나 전부 다 그 당시엔 그 차이니즈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 도자기들을 그 차이니즈라고 불리던 도자기를 이제 싸가지고 가려면 그 당시에야 뭐 비행기가 없으니까 다 배로 실어 날랐겠죠. 배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자면은 여기에 이제 뭐 일본, 중국 뭐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부터 배를 타고 쭉 와가지고 동남아로 해서 인도양 거쳐서 아프리카를 돌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왔겠죠. 그러다 보면은 해적도 있고 태풍도 있고 온갖 재해로 너무나 오기 힘들기 때문에 당시 그 중국 도자기 값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계속 그걸 사오기 위해서 많은 재화를 동양에다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 시도를 영국에서 특히 많이 했어요. 왜 영국 티타임 유명하잖아요. 영국에 애프터눈 티파티 이런 것들 쿠키랑 홍차랑 넣고 마시고 그런 그림도 많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 시간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 도자기를 가지고 오면서 거기에 쌓았던 포장지 그 포장지가 티팟 티팟 유명하죠. 영국 티팟 유명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홍차 좋아하세요? 홍차는 당시 그 영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손님이 잘 오셨네요. 네, 그런 건데 일단 그 좋은 분위기와 좋은 TV 타임을 가지려면 좋은 그 컵은 필수 요소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가치는 높았는데 말이 갑자기 돌았네요. 영국에서 그 티팟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영국 흙이 사실은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도자기를 굽기에 적당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 중국 도자기처럼 맑고 깨끗하고 하얀 그 투명한 빛깔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많이 이제 막 고민을 했겠죠. 이거 어떻게 만드나 고민하다가 드디어 한 사람이 성공한다. 1748년에 영국 토마스 프라이라는 사람이 그 흙에다가 소뼈가루를 섞어요. 소뼈가루를 섞어서 나온 게 바로 이 도자기입니다. 본차이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본차이나 도자기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본이 사실 그러니까 뼈에서 나온 본이에요. BON이. 그러니까 왜 흔히 잘못 생각하면 BORN 해가지고 본 차이나에서 중국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뼈의 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 차이나라는 도자기가 영국에서 이제 크게 흥행을 하면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그 영국에서 그 당시에 본 차이나로 만들어진 건데 풍경화도 딱 그래서 본이에요. 그래서 이 서양화가 딱 들어가 있죠. 정말 저런 팥으로 티타임을 가지면 소뼈 썼다고 하네요. 소뼈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가루를 내서 비율까지 설명드리면 소뼈가루 6에 차이나스톤 4에 고령토 3.5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본 차이나가 이제 개발되고 도자기가 구워지기 전까지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포장지 일본도 수입을 했죠. 거기에 그중 포장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키요에였던 거예요. 근데 정말 단순한 포장지인 줄 알았는데 화가들이 이 그림에 너무나 막 열광을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구도야. 이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각도야. 이런 연출이야. 너무 좋아. 어떻게 이렇게 연출할 수 있지 하면서 이 우키우에를 포장지요. 도자기 포장지. 왜 도자기 막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막 싸가지고 오면은 오다가 배가 이렇게 출렁했어요. 그러면은 팍 깨져버리잖아요. 마음이 아프죠. 네. 그런 것처럼 포장지로 이제 막 하나하나 공략 싸는데 거기에 이 우키우에가 같이 왔던 거죠. 사실 일본 그림이 전파됐을 때 육필화라고 하는데 그 실제 사람이 그린 그림이 왔을 때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유독 이 사람들이 주목한 거는 바로 그 목판화. 그 목판화의 색채와 그런 표현.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중에 막 만에나 그런 그림들을 보면은 뒤에 실내 풍경을 그렸는데 거기에 우키요에가 같이 그려져 있고, 르누아르 같은 경우에는 그 댄스홀에서 댄스를 하는 그 사람들, 그 남자랑 여자랑 되게 부둥켜하고 딱 춤을 추는데 거기에 딱 그 부채를 딱 들고 있는데 그 부채에 일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 일본 우키요에가 그 프랑스에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인상주의가 또 하나 영향을 받은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 작가는 이전에 인상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은 빛을 그렸다. 빛을 그리는 게 어떻게 빛을 그린 걸까? 말 그대로 밖에서 순식간에 그 당시 현장, 그 당시 상황에 느껴지는 색감을 그대로 화폭에 담아냈다. 그러한 그림의 사조를 인상주의라고 하고, 인상주의란 말은 최초 모네가 살롱전에 그 1873년에 선보인 인상, 해돋이라는 그 작품의 그 인상에서 바로 그 인상주의란 말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까뮤, 피사로나 뭐 여러 가지 작가들이 다 그런 이제 빛을 담아내기 시작하는 그림을 그렸지만, 인상주의란 말이 생기기 시작한 건 바로 클로드 모네가 레살롱에 출품을 하고 나서부터인 거죠. 네. 인상주의는 사실 오늘 1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작가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그 개개인의 면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네가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인상주의가 거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그전에도 그려지긴 그려졌었다. 대략적으로 연도로 보면은 1850년대부터 1900년도까지 혹은 1900년도 초반까지 그 인상주의 화풍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다. 물론 처음 인상주의가 12부작이요? 잘하면 12부작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농담이고요. 네. 작가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개성이 세고 너무나 그 강렬한 작품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2부작도 문제 없겠죠. 하지만 보시는 분들이 지금 맨날 뭐 현대미술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맨날 뭐 인상주의 뭐 그림만 갖다가 막 들여대면은 아무래도 좀 지겹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적당히 한 3부작 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상주의 하면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림이 형태가, 그러니까 스케치라고 하기엔 외곽선, 이 그림의 외곽선이 조금 불분명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밖에서 그렸다고 했잖아요. 밖에서 그림을 딱 그리고 그 순간에 빛을 확 그려야 되니까 빨리 그려야 되잖아요. 빨리 그려야 되니까 이게 스케치가 하더라도 간단히 하거나 아니면 스케치 없이 그려버리거나 그 순간적으로 그 느낌을 확 가져오니까 예전 막 아카데미 막 사실주의나 그런 것처럼 뚜렷하게 윤곽선이 있거나 그런 그림들이 아니에요. 다만 그 색감이나 색채에서 무엇보다 그 현장성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 그런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무언가 분명한 형태가 있는 것보다 형태가 좀 풀어지고 형태가 자유로운 그런 와중에서 무언가 그 상황에 대한 거를 상상의 나래를 풀 수 있는 자유로움을 좀 선사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갑자기 하게 되는데요. 이 인상주의가 이제 훗날 현대미술에 끼치는 영향은 너무나 지대해서, 그래서
이런 화풍의 인상주의가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고, 사실 지금 시립미술관에서 르누아르전 하고 있죠. 르누아르전. 르누아르도 인상주의 화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르쉐, 그 예술의 전당에서 오르쉐 같은 경우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그림들을 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반고흐 그림이라니까요. 반고흐는 후기 인상주의, 흔히 포스트 임프레셔니즘에 속하는 작가인데, 역시나 그 그림을 딱 본 순간 뭐랄까, 그 쨍한 색감, 쨍한 그 채도, 정말 빛나는, 왜 그 전까지 그림 보면 약간 좀 어둡고 갈색빛 톤 심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사실적이다, 뭔가 드라마틱한데 막 그런 작품들인데, 낭만주의부터는 쨍하고 화사한 색채의 색감들이 들어오니까 뭔가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막 방글방글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 그림을 소비하는 층이 바뀌었다. 그림을 소비하는 층이 귀족들이나 그런 왕권, 막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층에서 대중들,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지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작가들로, 작가들이란다. 대중들로 그 흐름이 넘어오죠. 흐름이 넘어오면서 이제는 그림에 상징성이 많이 사라져요. 상징성들이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부터가 그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그림이 쉬워졌다. 즉, 보는 사람들이 점점 주인이 되어간다.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작가가 그림에다가 A의 상징도 집어넣었어요. 그때 설명드렸죠. 아르테미스 하면은 달과, 아이고, 동성애 치환이 너무 고마워요. 어떡해. 뭔가? 네, 리액션은 하나 할 때마다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를 계속 까먹습니다. 그림이 쉬워졌어요. 저도 채팅창 보고 지금 내용을 이어가네요. 그림이 쉬워졌다는 게 뭐냐면 상징들이 사라졌어요. 아르테미스나 뭐 그런 활, 뭐 달, 뭐 누굴 그렸다, 비너스 하면 뭐 흔히 조개가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트 한 번 더? 하트 한 번 더? 어떻게 해줄까? 더 크게 해줄까? 뭐 이만하게? 아르테미스 오빠 이름이 아폴론이었나요? 저는 글쎄요, 기억이 가물한 게 올해 나이가 한 살을 먹었더니 아르테미스 사냥의 여신 맞아요.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그래서 항상 활이 나오고 달도 나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혹은 뭐 제우스다, 뭐 번개, 혹은 뭐 제우스가 변신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상징이잖아요.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 옛날 이야기나 그런 걸 들을 때 활자나 그런, 물론 구텐베르크는 그 훨씬 이전의 사람이지만 활자나 그런 게 이제 막 익숙하게 쓰지 못해, 다 필사본, 다 손으로 하나하나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칭찬받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필사본들이 굉장히 이제 구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사람이 말이 좋아 필사본인지 손으로 하나하나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 비싸기도 하고, 그런 단순한 설화나 그런 전설 이야기들을 담아내기는 정말 힘들었죠. 근데 그림 속에다가 딱 그 상징이나 그런 걸 심어서 난 얘를 그린 거야, 막 그런 식으로 같은 그 상징 체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림들이었다면, 사실주의부터 사실 이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인상주의에 이르면 그림에서 상징들은 다 사라져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좋다, 행복하다, 너무나 아름답다. 즉 미술에서 이제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정말 직설적으로 무언가 상징을 담은 이야기를 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레이션적인 요소들이 싹 빠져버리고 정말 그림 이 하나가 그들의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관객들이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즐기면 돼요. 현대미술이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그림을 놓고 막 이것저것 설명하는 게 너무 싫어요. 옛날 그림들은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옛날 그림들은 당연히 그 안에 상징이 담겨져 있고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뭐 그렇지만, 현대미술은 그런 거 다 빠졌거든요. 그냥 그거는 작가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그냥 화폭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볼 때 그림을 봤어요. 그림을 봤는데 나 이 그림 이쁜지 모르겠어. 별로 인상 없, 감동이 없어. 이게 그림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게 정답인 거예요. 굳이 거기서 왠지 막 아는 척 해야 될 것 같고 막 뭘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그래도 작가가 뭐 심오한 철학세계와 무언가를 상징하는 무언가를 담아내는 그런 그림이야. 너무 아름다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스운 거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어머, 3개씩이나? 이제 뭐 해줘야 되지? 네. 그런데 현대미술은 그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정말로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들 내가 이 그림이 좋으면 나한테 좋은 거예요. 이건 제가 막 미학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갑자기 막 분명히 어젯밤에 푹 잔 것 같은데 또 잠 오고 막 지겨워지고 그럴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현대미술은 안 본 놈까지 너무 해요. 별풍에 춤춥니다네. 춤춥니다. 어디까지 모시고 싶어서 별풍선을 계속 주시나요? 한 번 더? 네, 잊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인상주의는 현대미술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 흐름은 이제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이렇게 쭉 시간대로 진행을 한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인상주의는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부터 아까 전에 인상주의란 말이 모네에서부터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네부터 시작을 할게요. 클로드 모네. 아까 잠깐 나왔었죠, 이 그림. 이 그림을 제일 먼저 보여드린 이 그림은 산책, 양산을 쓴 여인이라는 1875년 작품이에요. 불과 인상 해돋이보다 2년 뒤의 작품인 거죠. 딱 보시면 여인이 우산을 쓰고 아이와 산책을 하고 있어요. 하늘은 너무나 맑고 푸르고, 그리고 모자 뒤에 아이가 쓴 모자도 너무 귀엽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색채가 빛의 구도, 특히 여기서 포인트로 봐야 될 건 빛의 구도인데, 이전까지의 그림에는 이렇게 역광으로 빡 비치는 그림이 잘 없어요. 왜냐면 해는 뒤에 있고 빛은 앞으로 비치니까 실제로 보면 정말 이렇게 보일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여인을 예전 그 작가들이 그렸다고 하면은 빛이 이쪽 각도에서 이렇게 쭉 오고, 정말 이 여인의 얼굴 막 아름답고 사실적이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여기 꽃들 빛나고 그림자는 뒤쪽으로 싹 빠지고, 하늘도 이렇게 막 가지런하고 좋은 막 그런 색감에 구름도 막 뭉게뭉게 피어있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빛과 이상적인 각도의 이상적인 그림을 담아냈을 텐데, 낭만주의부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키요의 영향입니다. 우키요에가 전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고, 이런 그동안 서양 미술에서 다루지 않았던 구도, 다루지 않았던 각도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낭만주의 그림 자체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역광을 때리는 빛을 표현하기도 하고, 앵글적으로 굉장히 기존에 표현하지 않던, 그러면서 이런 터치들이 굉장히 강렬해져요. 이런 터치들이 굉장히 강렬해지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려야 된다고. 밖에 나가서 그려야 되니까 막 빨리빨리 그려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혹시 또 하나요? 막 비가 막 쏟아질지. 비 쏟아지면 그림 끝인데? 물론 유하니까 그렇게 많이 번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비 맞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색상이 팍팍팍팍 그려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모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말 모네 같은 경우에 다른 장르의 그림을 거의 그리지 않았어요. 평생에 걸쳐서 정말 딱 이런 스타일, 빛과 그거에 대한 그 변화, 그 당시 시간, 그런 변화에 따르는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내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다음 보여드릴 작품이, 자, 같은 각도, 같은 장소, 같은 위치를 연작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루앙 카테드랄이라는 작품인데, 루앙은 프랑스 북부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북부라고 하기에는 파리의 좀 왼쪽 노르망디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유명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두 가지. 루앙에서 유명한 거 두 가지. 아, 이러면 뭐 루앙 사람도 화내는 거 아니야? 정확한 프랑스어 발음은 후앙이고요. 후앙하니까 갑자기 그 환풍기 생각나죠? 그래서 후앙 카테드랄이라는 게 이 작품의 원제인데, 이게 한 작품이 아니에요. 지금 8작품을 제가 소개해드린 거고요. 심지어는 이 연작이 30점이 넘어요. 아, 정렬이요. 혹시 편집 쪽에서 일하시나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네. 아예 좀 비틀어질 수도 있죠. 그림 사이즈가 다른데요. 어쨌든 이게 다 같은 그림들을 막 그린 건데 빛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어떤 건 막 안개에 쌓여 있기도 하고 어떤 건 막 붉게 타오르다가 어떤 게 더 붉어요. 그러다 그러니까 원래 그 작가들이 그리던 그런 딱 정형화된 딱딱한 그런 아름답게 무언가 대상을 담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빛의 변화나 그 환경 그 모든 것들을 그림에 담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주의보다 더 사실주의 같다는 말은 여기서 나와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 아이고야 나 이제 두 개 아니 진짜 오늘 리액션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마땅하게 떠오르질 않아서 막 감사합니다. 네, 네, 울랑대성당. 갑자기 막 리액션이 자꾸 끊어져요. 이런 나 막 화면에 대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잘나게 베푼 이렇게 기분 좋은 거군요.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적응 못할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적응해 주세요. 미술 이야기니까 정말 이제 미술 이야기에 다시 집중해 볼게요. 네, 루앙대성당은 그 건축 양식에서도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성당이에요. 나중에 자세한 건 제가 좀 더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옆에서 자꾸 웃음소리 들리죠? 네.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힌트는 어제 방송하신 이고요. 네, 루앙대성당. 자꾸 루앙대성당 이름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춤이요? 허허. 제가 오늘 사실은 작가를 한 4명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세면 오늘 못 끝나 이거. 이러다가 12부작 된다니까. 저 혼자만 웃고 있나? 어쨌든 아까 전에 제가 루앙에 또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루앙에서 더 유명한 거 두 가지. 그게 일단 하나는 저 루앙대성당이고, 이거 보이시죠? 요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루앙은 잔다르크 아시죠? 잔다르크 100년 전쟁의 주인공이자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한 신의 사도와 같은 여전사 잔다르크가 화형당해 죽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루앙에 가면은 저도 딱 살면서 한번 가봤어요. 후앙에 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갔는데 아직도 그 잔다르크 화양지가 딱 남아있어요. 여기가 그 역사적 인물의 마지막이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드는. 근데 자꾸 후앙이라고 하죠. 죄송해요. 그 루앙이 날씨가 진짜 안 좋아요. 이게 북쪽 프랑스의 특징인데 비도 구질구질하게 많이 오고 안개도 많이 끼고. 그래서 사실 이 연작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날씨가 맨날 화창해봐. 그러면은 비슷비슷하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변하는 거 없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날이 약간 흐리다 밝다. 근데 날씨가 구질구질하니까 정말 빛이 뜻대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건물이 있고. 그래서 모네는 여기서 그 루앙대성당 거의 30점 넘게 작품 활동을 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루앙대성당. 그리고 또 하나. 모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쯤 됐을 때는 눈이 너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막 무언가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체력적인 한계가 온 거죠. 신체적인 한계가 딱 오니까 자신의 정원에다가 여기 다리 보이시나요? 다리? 이게 일본식 다리, 일본 정원에 있는 다리인데 그걸 그대로 자기 집에 설치를 하고 항상 그 정원에 있는 수련을 연작으로 그렸어요. 사실 모네 때문에 연작이라는 그림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 색채가 정말 화사하다 못해 찬란하게 빛난다고 할 정도로 그 다양하고 다채로운 색감들이 그림에 한가득해요. 이 작품의 이름은 그 일본식 다리, 그러니까 제페니스 브릿지라는 작품인데 다리보다도 왠지 그 다른 주변의 환경 같은 게 정말 눈에 많이 띄죠. 네, 일본 정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딱 그 다리가 있잖아요. 옛날 막 저도 일본 역사 막 드라마 그 일본 역사 영화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가끔 그때 게이샤의 추억이었나? 그거 볼 때 저런 다리를 본 것만도 같아요.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기억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은데 왠지 그때 봤던 것만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게이샤의 추억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네, 재밌게 봤어요. 정말 그 색감적으로 그 감독의 완성도가 막 빛나는 그런 영화였죠.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전 좋더라고요. 이건 19금 팬들이 있죠. 19금 팬들. 네. 내일 방송 하시는 분이 19금 참 좋아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네 같은 경우는 말년에 수련 연작을 굉장히 많이 그려요.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의 유명한 미술관 세 군데 기억나시나요? 프랑스의 유명한 미술관 세 군데. 물론 더 많죠. 훨씬 많은데 딱 프랑스의 미술관 세 개. 아예 깨띠님. 발음하기 힘들어요. 깨띠? 네. 발음하기 힘듭니다. 네. 내일 방송이에요. 내일 방송 주제는 19금이 아니라고 했는데 왠지 19금으로 흐르겠죠. 흐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그렇지 않을까요? 내일 19금 방송이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하죠. 네. 어쨌든 프랑스의 미술관 하면 떠오르는 게 세 개가 있어요. 딱 세 개. 루브르, 오르쉐, 오랑주리. 정확한 발음은 오랑주리. 하지만 오랑주리라고 많이 하죠. 오랑주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그 모네를 위한 전시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막 자료 이것저것 더 뒤지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구글에서 딱 그 360도 촬영을 해가지고 둘러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거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보여 드리려고 했더니 컴퓨터가 말썽을 부리더라고요. 그게 안 되대. 그래서 네, 지금 사진으로만 준비를 했어요. 이게 오랑주리에 있는 수련 버드나무와 깨끗한 아침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지금 그림상으로 딱 평면으로 보이잖아요. 평면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평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방을 싸고 있어요. 그게 방 두 개가 연속으로 동글동글하게 방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림들이 둘러싸고 옆 방에 가면 또 이렇게 모네 그림 둘러싸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딱 의자가 놔져 있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은 그러니까 옛날도 아니죠. 작년에 마크로스코 전시할 때 그때 그 로스코 채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midnight 파리요. 여기서 하나 고백합시다. 저 midnight 파리 아직 안 봤어요. 우디 앨런 참 좋아하고 노래도 많이 들었는데 아직 midnight 파리는 안 봤어요. 어쨌든 모네 하면은 그래서 수련이 떠오르죠. 딱 오랑주리에 가서 거기 앉아있으면 작년 이야기하다 말았죠. 작년에 그 마크로스코 전시할 때 로스코 채플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그마한 방에 보조개요. 이상적인가요? 그쵸. 예쁘죠. 보조개 있는 사람이 둘이나 있어요. 딱 그 마크로스코 그림이 딱 정면에 딱 이렇게 걸려있고 그 앞에 이제 앉아서 명상을 할 수 있는 그 방석이 딱딱딱 깔려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마크로스코 그림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연상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것처럼 오랑주리에 가면은
딱 이런 원형의 공간에 가운데 의자가 놔져 있고, 모네의 이 그림이 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총 8점의 그림이 이렇게 사방을 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 모네 그 정원에 그 모네의 그림으로 만들어진 정원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래서 연속으로 보여드리면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그 오랑주리 공간에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빠르게 보여드렸나요? 또 보고 싶은 그림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그림,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공간을 둘러싸고, 이게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되게 길잖아요. 작아 보이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그림이고 그만큼 가로폭이 훨씬 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 앉아있으면은 너무나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관객들에게 주어집니다. 어머, 다음 그림인데 갑자기 탁 튀어나왔죠. 네. 클로드 모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따사로운 햇빛을 그려내기도 하고, 혹은 뭐 안개 낀 곳, 안개 낀 날, 혹은 뭐 비가 오는 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그 화폭에 편안하게 담아내다 보니까 어머나 감사합니다. 네, 했어요. 이게 뭐 강제는 아닌데 저도 솔직히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보시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자꾸 이게 잘 안 돼. 어쨌든 그리고 모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실제로도 수련이나 그런 거 옥션이나 그런 데 거래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스고이요. 그걸 기대하시는구나. 저 그거 다른 사람 앞에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수고이! 이런 거 있나? 잘 안 된다. 왜 오리지널 아니면 안 돼, 이게. 옆 사람들 다 터졌고요. 네. 최소한 제가 작가 4명 준비했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지더라도 작가 2명 갑시다. 작가 2명, 딱 2명이라도 갑시다. 그 다음에 준비해드린 작가는 에드와르 마네예요. 에드와르 마네. 사람들이 모네, 마네 하면은 있습니다. 네, 모네, 마네 하면 이름 되게 헷갈려요. 누가 모네고 누가 마네지? 마네, 모네, 마네, 모네 이름 되게 비슷하다. 막 이런 느낌인데 오늘 외울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모네, 옵니다. 클로드 모네. 그 마네. 에두아르 마네. 오아죠. 이렇게 이름이 정말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스타일은 너무나 다른 작가 에두아르 마네를 시작해 볼게요. 에두아르 마네 역시도 정말 그 인상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뭐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그러니까 누구의가 아니지, 그 음악의 아버지 바흐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음악 시간 열심히 외웠었는데. 두 개. 나 이제 점점 준비가 다 떨어져가. 어디까지 준비를 했어야 됐을까? 두 개. 네, 어쨌든 마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림 스타일은 다른데, 바흐 맞아요? 다행이다. 바흐 맞네요. 바흐, 네. 저 좋아하는 노래도 있긴 한데, 좋아하는 곡이 있죠. 좋아하는 곡, 오르간 곡인데, 음악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 한번 하고요. 춤이요, 보신 분들 꽤 있어요. 근데 춤 추는 거 좋아해요. 나중에 제가 드가 얘기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준비했는데 오늘 거기까지 못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까지 못할 것 같고 오늘은 마네까지 하는 걸로. 마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림부터 들어가죠. 어머, 마네. 나 순간 그거 해달라고 뭐 겁나 좋아 막 그런 거였죠. 그거 해달라고 해가지고 막 혼자 하고 있었는데 내가 카메라 꺼놓고 혼자 하고 있었어. 이 그림 알죠? 이거 배달의 민족에서 나왔었죠? 저기 짜장면 배달에서 그런 거야?
저기 짜장면, 저기 만에 이야기는 해야지. 최소한 2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만회인데, 자꾸 만회만, 이름만 계속 이야기해요. 자꾸 아까부터. 네, 배달민족, 그게 또 나왔었는데, 그 짜장면 배달하는. 이 작품이, 르살롱의 출품했다가 낙선을 했어요. 치맥, 저도 너무 좋아해요, 치맥. 너무 좋아하는데, 어제는 안 먹었어요. 마음이 아프죠. 네. 치맥 너무 좋아합니다.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작품이에요. 1863년 작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르살롱에 출품했다가, 치킨이요? 치맥이 아니라? 에이, 치킨은 맥주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치느님 뭐 서운하시다. 어쨌든, 예, 진지함을 다시 찾아서, 에드와르 만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왜 이렇게 낙선하냐면, 이게 그림을 딱 냈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 이 그림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요 그림은, 예, 16세기 이탈리아 작가인데, 티치아노 작품에 나오는 그 작가는 아니에요. 티치아노 작품에 나오는 작품의 모션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옛날 라파엘로 그림에 있는 그 사람의 포즈를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 옛날 명화에 드는 사람들이, 명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 프랑스의 부르주아지들의 그 의상을 입고, 그리고 풀바디에서 그냥 노가리 까고 있는 거죠. 노가리 까고 있는 건데, 여기 요 여성 보이죠? 요 여성. 요 여성은, 나중에 좀 이따 바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말 그대로 누드로 입고, 이 뒤에 여성도 목욕하고 나왔죠. 한마디로 당시 그 부르주아지들의 좀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그 당시 시대상 중에 좀 숨기고 싶은 그런 사생활, 좀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좀 감추고 싶은 면, 그런 거를 고발하는 듯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딱 보기에 당시 이제 흔히 그 당시에 세력권을 잡은 부르주아지들 보기에 뭔가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거지. 왠지 자기들 다 까발려진 것 같고 막 19금이요. 19금은 캣띠님인데, 물론 여기 캣님이 있었다면 더 멋지게 설명해줬겠지만, 네. 그렇지만, 일단, 만회는 오늘 제가 하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네. 왜 사람들이 누구나 비밀을 있다라는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막, 비밀로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까발리는 거죠. 까발리니까, 당시에 딱 그 주도권 부르주아들 보기에 뭔가 좀 마음이 썩 좋지 않았던 거야. 그냥 기분이 안 좋아. 보고 있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아. 그래가지고 에라 낙선 했는데, 그래서 너무 작가들이 그 당시에 인상주의 작가들이 낙선을 특히 많이 당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 너희 선도 부르며 이게 뭐야 이게, 막 그런 식으로 막 이러니까 다들 막 좌절해가지고, 아씨, 이거 왜 우린 인기 없지? 왜 우린 이제 새로운 스타일이라는데 왜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봐주지? 막 그런 작가들이 많았거든요. 모네 만에 다 마찬가지였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낙선전을 여는데, 거기에 출품이 되면서, 이슈가 된 작품입니다. 사실, 왜, 마네 같은 경우에는 악플이 많이 달리는 작가로 굉장히 유명해요. 당시 막 그 평론가들이나 뭐 다의 주도층, 막 그런 사람들한테 디스를 너무 많이 당해요. 안티팬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인기를 끌었어요. 네. 안티도 팬입니다. 네. 전 안티는 뭐 개인적으로 별로 없었으면 좋겠지만 뭐 어쩌겠어 있으면은. 네, 낙선전 거기서 나온 작품이고요. 자, 점점 수위가 올라가죠. 점점 수위가 올라가요. 이 작품은 에드와르 만의 올랭피아, 오타 났어. 올랭피아인데 올리미아라고 썼어. 올랭피아입니다. 올랭피아.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진짜로 이슈를 일으켜버렸어요. 큰 이슈를 일으켰죠. 그 이유가, 이 작품이 사실 모델이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구도를 가진 작품이 똑같진 않은데, 그 마네가 딱 가지고 온 그 작품이 있어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계속 저도 19금 방송 한번 할까요? 막 나중에. 네. 그 티치아노라는 16세기 이탈리아 작가인데 이 사람의 우르비노이 비너스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에 이 여성이 하고 있는 포즈, 이건 비너스예요. 여신이죠, 여신. 비너스고 이거는 올랭피아. 어떻게 비슷한가요? 한마디로 저러한 포즈, 저러한 모습은 보통 지금까지는 신 혹은 뭐 전설 속에 많은 강아지요? 저도 저 강아지였으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비밀. 네, 이런 신들을 표현하는 그 포즈와 느낌에 일반 여성을 같은 자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격 모독이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침실에서 기다리잖아요. 침실에서 왜 기다릴까요? 점점 방송은 19금이 되어가고 왜 기다릴까요?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당시에 그 빈축이라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안티를 확 끌어가지고 민구르바우님도 19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런 환경 때문에 만해는 어쨌든 인상주의 작가 중에서 굉장히 근데 갑자기 막 생각나죠. 아니 인상주의는 막 순간의 느낌, 그러니까 순간의 막 색채, 순간의 색감 그런 거를 그렸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인상주의일까? 왜 인상주의긴요. 자, 풀바디의 점심식사 그리고 올랭피아 이 그림들은 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우리 주변에 저 좋아합니다. 19금 19금 싫어하는 남자 있나요? 있으면은 위선자. 네, 어쨌든 마네 같은 경우 이런 작품들이 다 우리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마치 신화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표현을 해버렸고 옛날 명작들처럼 표현을 해버렸고 심지어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 느낌, 그 순간의 그런 생각 그런 걸 딱 전달하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인상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상주의라는 게 꼭 굳이 빛을 그렸다, 뭐 그 순간의 인상을 그렸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실제로 있는 모습 속에서 그 순간의 인상, 기억을 딱 화폭에다가 담겨내는 그게 인상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두아르 마네 역시 인상주의 작가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이 돼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다 좋아하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건전한 방송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머나? 그리고 이제 이게 마네의 말년작이에요. 마네가 죽기 2년 전에 그린 작품인데 그 폴리 베르제르바 2년 전 맞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폴리베르제르 정확하면 폴리베르제르 아바 더 폴리베르제라는 작품인데 이게 1882년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 순간적인 그 내부 실내의 모습, 예를 들면은 주인공의 뒷모습까지 거울에 비치고 있고요. 이런 여러 술병 같은 것도 다 비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순간적인 모습,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원근감적인 그 완성도, 그 다음에 이 표정의 시크함. 정말 이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 대부분에는 그 당시 바텐더예요. 옷은 되게 이쁘게 입었는데 당시 바텐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간의 느낌에서 이런 막 왁자지껄함, 그리고 그 당시 부르주아지들의 생활상 그런 것들이 쫙 이제 담아지는 거죠. 그리고 잠깐만요. 다시 올랭피아로 돌아왔네? 제가 하나 또 팁을 드리는데 제가 분명히 그림을 챙겨놨는데 그림이 하나가 사라졌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던지 아니면 막 그 검색해서 바꾸던지. 별풍선, 별풍선. 네. 점점 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에드와르 마네 하면은 딱 기억해야 될 여성이 한 명 있어요. 그 빅토르 메랑이라는 여자인데 바로 요 사람. 네, 요 사람. 이 사람이 그 빅토르 메랑이라는 그 여인을 모델로 삼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얼굴은 잠시만요. 지금 얼굴보다는 이 그림 보는 게 더 좋을걸? 그 이유는 알죠? 얼굴보다 지금 이 그림이 더 좋을 거예요. 아, 리액션 할 때. 좀 이따 다시 해줄게요. 네. 갑자기 막 점점 애가 되고요. 네. 이 여자가 빅토르 메랑이라는데 사실은 마네가 좋아하던 여자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에로티시즘적인 그런 이제 욕망, 저 여자를 내 걸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을 담아서 이렇게 누드를 그렸고, 특히 올랭피아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빅토르 메랑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연도를 보면은 같은 해에 그려졌어요. 풀바디의 점심식사랑 올랭피아랑 같은 시대에 그려졌는데, 정말 그 마네가 정말 그 사랑하던 여자였던 거죠. 마음속으로 사랑하던 여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환경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사실 보여드려봤던 작품이 모두들 아시나요? 그 LG 선전에서 쓰였는데 피리 부는 소년이라고 잠깐만, 이거 켜고. 피리 부는 소년이랑 막 그 소년이 막 모자 쓰고 빨간 옷 입었나? 빨간 옷 검은색 코트에 빨간 바지인가 입고서 막 이렇게 피리 불고 있는 그 그림인데, 그 아이의 얼굴도 이 여자예요. 어머나? 근데 왜 그렇게 그렸냐면, 그러니까 피리 부는 소년이라고 해서 소년을 데려다 놓고 그린 게 아니라 이 여자의 얼굴을 놓고 몸을 소년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82년이 아니라 그 이후 작품이 되면은 이 여자, 레이웨이라고 하는 이 여자도 같은 사람입니다. 아이를 다 데려가는 소녀는 그 옛날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 아닌가요? 그 쥐로 막 도시 막 습격하고 막 그 되게 무서운 테러리스트. 네. 아닌가? 맞다. 피리 소리로 애들 다 데려간 납치범이죠. 네. 네, 그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여자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점점 정숙해지고, 점점 뭐 다 이제 챙겨 입을 거 다 챙겨 입고, 그렇게 나오죠. 이게 사실은 마네가 이 여자를 처음에 막 욕정적으로 사랑하다가 점점 그게 이제 좀 가라앉는다. 뭐 가라앉는다기보다는 같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점점 그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맨날 누드화로 막 그 몸매 막 다 드러내면서 막 그러고 나오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시 한번 자꾸 올랭피아 나오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리다가 피리 부는 소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머로 만들어버렸어. 그런 거죠.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그림 속에 담았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리액션이 안 보였다고 해서 이런 거 했었는데, 또 지워주시고요. 오늘 르누아르랑 그리고 드가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듣다가 지치실까봐 오늘은 여기까지 줄일게요. 인상주의 작가 하면은 말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까 전에 지금 마네, 모네 있었고, 드가, 그 다음 르누아르, 카뮤 피사로, 외젠 부댕, 귀스타프 까이보트, 프란시스 고야, 카뮤 피사로, 알프레드 시슬레, 조르 시스야하, 폴 시냐, 빈센트 반고, 폴공액, 폴 세장, 앙르트 로트레크. 참 많죠. 다 이름 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들이거나 혹은 그림 보면 이 사람 하는 그 정도의 작가들인데, 그게 다 인상주의에 빡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짧게 끝낼 수가 없다. 이건 짧게 끝낼 수가 없다. 내가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이게 교육방송은 아닌데, 이게 이쁜 그림 많이 보고 좋잖아요. 특히나 인상주의는 많이 좋아하니까. 주문을 외울까요?
사람 많이 들어와라, 사람 많이 들어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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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 네, 아닙니다. 네, 어쨌든 아까 전에 별풍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브라케다브라는 해리포터에서 죽음의 주문이죠. 네, 이상한 잡지식도 나오고요. 네,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까 합니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들으셨어야 될 텐데. 다음 주 금요일에 전 찾아오고요. 내일 방송, 예, 광고해야죠. 내일 방송. 내일 1시. 내일 1시에는 우리 동성 갤러리에 점점 그 19금 마스코트가 되어가고 있는 BJ 캐티님. 다음에 춤이요. 정말 기분 좋으면 보여줄게요. BJ 캐티님의 19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왠지 19금으로 흘러갈 것 같은 방송. 네. 기대해 주시고요. 주제는 뭘까요? 절대 19금 아니라고 옆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건 들어봐야 알겠죠. 네, 내일 1시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방송 다시 듣기 하시고 싶은 분은 유튜브에서 동성 갤러리 검색하시면 다 올라와 있어요. 다 올라와 있는데 보시면 됩니다. 캐띠 누굴까요? 누구게요?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던데 19금 방송의 대표 주자. 네.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녹화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네, 이게 갑자기 확 끊어버리면은 내용이 끊어지니까 잠시 뭐 인사 같은 거 하면서 내용 종료할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그리고 캐티님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요. 아까 전에 못 보여준 리액션 이게 순간적으로 나 이거 하면서 딱 내 그 화면에 캠 부분을 딱 바라보게 되니까 시선이 자꾸 아래로 깔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해주세요. 그러면은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